차가운 결혼식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한유라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무겁게 끌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 열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손끝까지 닿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을 세기의 결혼이라 불렀다. 몰락 직전에 보석공방 외동딸과 대한민국 재계를 움켜쥔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만남. 동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동화 속 공주가 된 유라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었다. 그녀는 지금 막대한 빚더미에 팔려가는 중이었고 신랑이 될 남자는 그 거래의 매수자일 뿐이었다.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강태준은 명성에 걸맞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벽이라 불렀다.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눈에는 어떠한 애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무관심과 비즈니스적인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이 저 남자의 눈빛과 같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읊듯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떤 감흥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에게 이 결혼은 수많은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 했다. 유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과 평생을 바친 공방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결혼 서약은 사랑의 약속이 아닌 차가운 거래의 마지막 조항이 되었다.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손가락이 스쳤지만 거기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식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공허하게 막을 내렸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말이 없었다. 최고급 세단에 나란히 앉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마치 가짜 옷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냉정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행사를 치른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막 지루한 회의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펜트하우스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넓은 공간은 온통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박물관 같았다. 유라는 이 삭막한 공간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집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 있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따뜻한 색감의 패브릭들이 그리워졌다. 이곳은 그녀가 발붙일 곳이 없는 완벽하게 낯선 세계였다. 그가 먼저 서재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잠깐 들어오지.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한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결혼 계약서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겠지만 다시 한번 숙지해 두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말투는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계약서에는 앞으로 1년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철저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할 것, 공식 석상에는 반드시 함께 참석할 것, 사적인 공간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혼에 합의할 것. 위자료는 그녀의 아버지가 진빚을 탕감하고 공방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된 냉혹한 비즈니스였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질문 있나? 그가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각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만족한 듯했다. 내 방은 복도 끝 왼쪽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김 비서에게 연락해라. 내 허락 없이는 서재나 침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 경고처럼 덧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그들의 결혼 첫날 부부로서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유라는 그가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거대하고 텅 빈 방은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한유라가 아닌 TK그룹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가야 했다. 감정을 지우고 철저하게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처럼.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낯선 환경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태주는 이미 운동복 차림으로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의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또 다른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풍겼다. 그녀의 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무심했다. 아침 식사는 8시에 차려질 거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운동에 집중했다. 그들의 공간에는 대화 대신 러닝머신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식탁에는 최고급 호텔 조식처럼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다. 접시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유라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이 앞으로 매일 반복될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식사를 마친 태주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저녁에 자선 파티가 있다. 6시까지 준비하도록. 김 비서가 도울 거다. 그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곧장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김 비서와 함께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유라를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그녀의 아버지가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채워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이것이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는 역할인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잠시 후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잠시 훑어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자.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태준은 익숙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유라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행동은 외부인들에게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결혼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유라는 기계적으로 감사 인사를 반복하며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태준의 오랜 경쟁자인 듯 미소 뒤에 날카로운 적대감을 감추고 있었다. 강 회장 결혼 축하하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남자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모님께서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느 댁 영예이신가? 무리한 질문에 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 순간 태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나섰다. 내 아내에게 무리하게 굴지 마시죠, 박 사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남자는 잠시 움찔했다. 태준은 유라를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괜찮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유라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방금 전 그의 행동은 계약서에 있는 대외적으로 아내를 보호한다는 조항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미세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걱정의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도 좋다. 김 비서에게 말해두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계약서에 파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계약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와 자신 사이에는 계약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말을 들은 태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파티장으로 걸음을 옮겼고 유라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멀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유라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파티장에서의 긴장감과 불편한 굽의 구두 때문에 온몸이 쑤시는 듯 했다. 차가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멈추고 그녀가 비틀거리며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조심해. 태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강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유라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힘은 안정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똑바로 설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방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례한 남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의 모습, 그리고 주차장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던 그의 손길. 그것이 모두 계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얼음 같은 남자에게도 아주 작은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는 것일까?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를 남길 뿐이다. 그와 그녀는 철저한 계약관계로 묶여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시간은 감정 없이 흘렀고 한유라와 강태준의 계약, 결혼 생활도 정해진 궤도에 올랐다. 아침 8시에 식사, 주 2회의 공식 석상 참석,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서 보내는 긴 저녁 시간. 그들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유라는 점차 이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적응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냉담함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고 그의 무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용주였고 그녀는 그의 아내 역할을 하는 피고용인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라는 며칠째 아버지의 공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고 그 탓에 가벼운 두통과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방 찬장을 열며 중얼거렸다. 캐모마일 차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녀가 심신이 지칠 때마다 마시던 허브티였다. 물론 이 집에는 최고급 홍차와 커피 원두만 있을 뿐 그런 소박한 차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랬다. 다음 날 오후 외출했다 돌아온 유라는 무심코 어제 열었던 주방 찬장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녀가 어제 중얼거렸던 바로 그 캐모마일, 허브티 상자가 놓여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차 사다 놓으셨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사모님. 오늘 아침에 회장님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놓고 가신 겁니다. 유라는 차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준이 어째서 그는 어제 그녀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들었다고 한들 그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잘못 알았거나. 그녀는 애써 복잡한 마음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작은 의심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은은한 향이 퍼지자 며칠간 그녀를 짓누르던 두통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며칠 뒤 두 번째 균열이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가 된 날이었다. 유라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옷 중 가장 두꺼운 것은 얇은 트렌치코트가 전부였다. 이 집으로 오면서 계절에 맞는 옷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탓이었다. 그녀는 추위를 각오하고 현관으로 나섰다.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짙은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코트였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코트에 손을 뻗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와닿았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사모님, 그건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보시고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춥다고 입고 나가시라고요. 유라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이 일기예보를 보고 자신을 위해 코트를 준비했다는 말인가. 그의 행동은 유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일부일 수는 없었다. 계약서에는 배우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조항은 있었지만 좋아하는 차를 사다 주거나 날씨에 맞춰 코트를 준비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호의인가 하지만 얼음벽 강태준에게 그런 감정이 존재할 리 없었다. 아마도 자신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의 아내가 아파서 공식 석상에 나가지 못하거나 초라한 행색으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코트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따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태주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 너는 감사를 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유라는 허탈한 기분으로 돌아섰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 던져진 돌멩이는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말이 없었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식사 때 특정 반찬에 손을 대지 않으면 다음 날 식탁에는 그 반찬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나와 주방으로 가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고 들어가곤 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통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테라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태준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목소리가 아닌 어딘가 지치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 사람도 잘 지내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의 할아버지인 듯 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라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이 아는 강태준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서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디자인 관련 서적을 찾기 위해 그의 허락을 받고 서재에 들어갔다. 거대한 책장은 분야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영 경제 서적이 가득한 곳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곳은 온통 보석 디자인과 세공 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학부 시절부터 읽고 싶어 했던 희귀한 원서들까지 있었다. 유라는 홀린 듯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은 꽤 손때가 묻어 있었다. 누군가 여러 번 읽은 흔적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메모가 되어 있었다. 이 디자인은 한유라의 초기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이는 독창적인 곡선 활용 방식과 유사함. 그것은 분명 태준의 필체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고 있었다니, 그는 언제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토록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차갑게 대한 것일까? 머릿속이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켰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아주 작은 친절들이 단순한 변덕이나 계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어쩌면 그 두꺼운 얼음 벽 뒤에는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책을 든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고용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다. 아침 식사 때 무심코 신문을 넘겨주며 그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문화 섹션을 펼쳐주는 행동. 공식 석상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리는 그의 노련함.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 같았다.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물론 소파의 양끝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은 채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클래식 음악회가 방영되고 있었다. 유라는 문득 용기를 내어내 그에게 물었다. 저기, 서재에 있는 디자인 서적들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시선이 텔레비전에서 그녀에게로 옮겨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원래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유라의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유라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괜한 질문을 했다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 그가 입을 열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의 대답은 지극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결혼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기본이지. 그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의 대답은
유라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역시나 모든 것은 비즈니스의 연장선이었다. 그녀의 재능과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나마 그에게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녀가 돌아서서 방으로 향하려 할 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 책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 봐도 좋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미세한 온기를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클래식 선율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선율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다. 아주 작은 균열은 이미 두꺼운 얼음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TK그룹 창립 기념 파티는 세계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자본이 그날 밤 한자리에 모였다. 한유라에게 그날은 계약 결혼 생활의 중간고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김 비서가 건네준 두꺼운 자료집을 통째로 외웠다. 참석자들의 신상과 그들의 사업, 심지어 배우자의 취미까지.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옆에서 미소만 짓는 장식품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왕 해야 할 연극이라면 완벽한 상대역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파티 당일 유라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과도한 장식 없이도 우아함이 흘러넘치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옷이었다. 목에는 태준이 직접 골라준 사파이어 목걸이가 별처럼 빛났다.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라는 그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움과도 만족감과도 닮아 있었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고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강태준은 제왕처럼 당당했고 그의 옆에 선 한유라는 이전처럼 주눅들지 않고 차분한 기품을 내뿜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몰락한 공방의 딸이라던 여인이 불과 몇 달 만에 재벌가 안주인의 아우라를 풍기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유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태준의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가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일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싶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라는 태준의 서재에서 읽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미술계 거장과는 현대 미술의 동향에 대해, 유명 건축가와는 고전 건축의 미학에 대해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성의 사람들은 감탄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지만 유라를 향한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라는 그의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다. 계약관계일지언정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때 매끄러운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명성자자한 M&A 전문가이자 TK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라이온 홀딩스의 대표 윤성호였다. 강 회장, 좋은 밤이군.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소문으로만 듣던 사모님이신가? 그는 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라를 훑었다. 한유라라고 합니다. 유라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가볍게 목례했다. 윤성호는 태준의 손은 건성으로 잡고는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군요.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지성이 더 빛나는 분 같습니다. 아까 나누시는 대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윤성호의 칭찬은 어딘가 끈적했다.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다. 제 개인 갤러리에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감상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명백히 선을 넘는 것이었다. 유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태준의 팔에 강한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그의 품에 더 가까이 밀착되었다. 그는 윤성호를 향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말했다. 윤 대표 내 아내는 당신의 저속한 사업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냉혹했다. 윤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군 강 회장.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서려 할 때 태준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에게 당신 명함을 건넬 생각 마시오. 불쾌하니까. 그의 말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윤성호는 굳은 얼굴로 돌아서 자리를 떠났다. 유라는 태준의 품에 안긴 채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분노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 보호 차원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질투와 소유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사건 직후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들어섰다. TK그룹의 협력사 제니스의 대표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당당한 태도로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곧장 태준에게로 걸어왔다. 태준 씨 늦어서 미안해요.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그녀는 태준의 팔을 스스럼 없이 잡으며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야 유라를 발견했다는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사모님이시구나. 반가워요, 한유라 씨. 오수진이라고 해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차갑게 유라를 분석하고 있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오수진이 강적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준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너무나 쉽게 허물고 들어왔다. 태준은 그녀의 친밀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왔나 하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오수진은 그들의 관계를 과시하듯 태준과 나란히 서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졸지에 한 걸음 뒤로 밀려난 모양새가 되었다. 사람들은 강태준과 오수진 그리고 한유라 세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유라가 화장을 고치기 위해 파우더룸으로 향했을 때 오수진이 그녀를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유라를 쳐다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연기 실력이 제법이네요, 한유라 씨. 다들 당신이 진짜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겠어. 유라는 말없이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그녀의 침묵에 오수진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다가왔다. 착각하지 마요. 태준 씨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니까. 특히 당신처럼 돈 때문에 팔려온 근본도 없는 여자는 더더욱.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수진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근본이 무엇이든 지금 강태준 씨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수진 씨가 아니라 저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녀는 오수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니 제게 충고할 시간에 오 대표님 본인의 위치나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유라의 당당한 태도에 오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유라를 노려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성호와의 일과 오수진과의 신경전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두껍게 세워진 듯 했다. 유라는 태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윤성호 앞에서는 그렇게나 자신을 소유물처럼 대하더니 왜 오수진 앞에서는 그녀를 방치한 것일까? 오수진과 그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태준 역시 굳게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턱선이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다. 펜트하우스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오수진 이사가 하는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말라니 대체 무엇을? 그녀와 그가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무언가 있는 것인지 그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유라는 그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 밤 여러 개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남자 질투하는 남자, 그리고 과거의 여자 앞에서 자신을 방관하는 남자. 대체 어떤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 유라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두꺼운 얼음벽 뒤에 서 있었고 그 벽에 난 작은 균열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미로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계절을 잊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줄기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는 천둥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한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한밤중에 울리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다급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공방에서 쓰러지셨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유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발이 제멋대로 떨려왔다. 아버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 그녀는 닥치는 대로 옷을 꿰어 입고 방문을 뛰쳐나왔다. 늦은 시간 거센 폭풍우. 택시가 잡힐 리 만무했지만 그녀는 일단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1분 1초가 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존재는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의 사적인 비극이었고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유라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어둠 속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검은색 장우산과 차키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온 통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깊은 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하늘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가겠다. 그는 명령에 가까운 짧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유라는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그에게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차는 폭우를 뚫고 미친 듯이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두 손을 모아쥐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고 참으려 애썼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의사에게 연락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미세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시선은 전방에 고정한 채로 다시 입을 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 의학기술이 좋으니 괜찮을 거다.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다. 한참을 더 달렸을까 유라가 조금 진정된 것을 확인한 태준이 예고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지금의 너희 공방보다 더 힘든 시절이 있었다. 유라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총수인 그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지금의 TK그룹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걸 거셨지. 하지만 경쟁자들의 비열한 공격 한 번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다. 그때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오늘 내 아버지처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게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아무런 힘도 없었다. 쓰러진 아버지 앞에서 울기만 하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무력감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힘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것부터 잃게 되더군. 그래서 결심했다. 누구도 내 사람을, 내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강해지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의 냉혹함은 잔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던 어린 소년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두른 단단한 갑옷이었다. 그의 완벽주의와 통제욕은 상실에 대한 깊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자신에게 했던 사소한 친절들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차코트,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자신의 사람이라 여기고 지키려 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폭풍우 속 좁은 차 안에서 공유한 그의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 유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그가 말없이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을 건넸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그날 밤의 손수건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고 낡은 곳이었다. 태준 같은 사람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얼굴로 차에서 내려 비를 맞고 있는 유라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카리스마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그의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병원장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았다. 유라의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힘이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고비를 넘겼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며 빠른 조치 덕분이라고 말했다. 유라는 수술실 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단단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부축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옅은 향수 냄새와 단단한 천이 기적처럼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 복되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창밖의 폭풍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유라는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태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비서의 차를 타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한참 만에 유라가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의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가족이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 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져 있었다. 밤새 곁을 지키던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무게감에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태준의 자켓이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유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깊고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라는 놀라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가 숨겨온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일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한유라와 강태준 사이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병원 복도에서 나눴던 침묵의 위로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날카로운 유리벽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얇고 투명한 막을 씌워놓은 듯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 침묵은 숨막히는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익숙함으로 채워졌다. 유라는 다시 아버지의 공방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런칭하여 공방을 재기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주는 그녀의 도전을 말없이 지지했다. 그는 그녀가 최고의 원석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유통 라인을 열어주었고 그녀가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방의 재정 문제를 뒤에서 조용히 해결해 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지만 유라는 그의 모든 도움이 자신을 향한 배려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디자인에 몰두했고 그녀의 열정은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 모습을 서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태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깊어져 있었다.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창립 기념 파티에서 굴욕을 당했던 오수진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다. 강태준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틀린 질투심은 결국 윤성호와의 위험한 결탁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강태준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한유라를 공격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공격은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오후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TK그룹 신데렐라 사실은 표절 디자이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유라가 이번 컬렉션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준비 중이던 목걸이가 한 무명의 유럽 디자이너의 작품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비교 사진과 전문가를 사칭한 분석까지 덧붙여진 그 글은 윤성호가 동원한 언론의 힘을 얻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재벌계 시집가더니 남의 디자인까지 훔치는가. 역시 근본은 속일 수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TK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강태준을 압박했다. 모두가 그의 선택을 주목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를 내칠 것인가? 유라는 순식간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수년간의 피와 땀이 어린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뉴스 기사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두려웠다. 그 역시 자신을 의심하고 계약서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들이밀며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유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거실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유라를 지나쳐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를 안으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유라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실망이 아닌 철저한 무감정에 가까웠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제 디자인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누구의 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말을 그가 믿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만 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유라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내가 믿어도 되나? 유라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진심을 보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믿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은 태준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왔다. 오늘부터 내가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뉴스도 인터넷도 보지 말고.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디자인 작업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 하나에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안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전쟁에 돌입했다. 유라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TK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법무팀, 그리고 비밀 정보팀까지 총동원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사건의 배후를 파헤쳤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유라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그녀에게 밤새 잘 잤나 하고 물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태준의 팀은 빠르게 움직였다. 표절의 원본이라 주장된 디자인을 내놓은 유럽의 무명 디자이너는 실체가 없는 유령 인물이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불과 몇 주 전 불가리아에서 개설된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임이 밝혀졌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유라의 공방에 납품되는 원석 상자에 몰래 설치되었던 초소형 카메라였다. 오수진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유라의 디자인 스케치를 몰래 촬영하여 유출한 증거가 고스란히 잡혔다. 동시에 태준은 이 스캔들을 빌미로 라이온 홀딩스의 주가를 교란시킨 후 윤성호가 무리하게 진행하던 해외 투자 사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재정적인 위기로 몰아넣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T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회견장에 나타난 사람은 한유라가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밝혔다. 그는 스캔들이 오수진과 윤성회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기업 스파이의 자백 영상까지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태준은 그 모든 소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제 아내를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제니스 오수진 대표와 라이온 홀딩스 윤성호 대표에게는 명예훼손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TK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견장을 가득 채웠고 그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적들에게 자비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유라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믿는다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 자신을 지키겠다는 그의 차가운 선언.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세상 전부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강력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음벽은 이미 그녀의 눈물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뒤집혔다. 한유라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오수진과 윤성호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졌다. 그녀의 누명은 벗겨졌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남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아내이자 거대 아기에 맞서 승리한 디자이너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유라의 마음은 오히려 더 큰 혼돈에 휩싸였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가 들어섰다. 저녁 늦게 그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기자회견 때와 같은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얼굴에 깊게 서린 피로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마주섰다. 유라는 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그는 그저 그녀를 깊은 눈으로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서 유라는 그 의미를 다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가 문을 닫는 순간 유라를 며칠간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태준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서재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를 그녀는 듣지 못했다. 유라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였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가 인지한 것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강태준이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그는 기자회견 때 입었던 수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유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언제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턱선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깊은 피로감에 잠긴 그의 얼굴은
얼음 벽이 아닌 그저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유라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자신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잠든 그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에 그가 부스스 눈을 떴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의 눈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몽롱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계약도 연극도 그 어떤 가식도 없는 공간. 오직 한유라와 강태준이라는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에 희미하게 힘이 들어갔다. 그의 눈동자에서 유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깊은 두려움. 놀랐잖아. 잠에 잠긴 거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한마디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책망도 안도도 그리고 깊은 걱정도.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그에게는 질문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댐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네가 처음이 아니었어. 그의 말에 유라의 눈이 커졌다.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유라를 처음 본 것은 그녀가 대학교 졸업 디자인 전시회에 출품했을 때였다. 우연히 전시회에 들렀던 그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열정적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날 이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재능과 꿈,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까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던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 그러다 내 아버지의 공방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비겁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내가 너를 내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너를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계약 결혼은 그녀를 속박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그의 서투른 방식의 사랑이었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상처를 줬지. 내 차가운 말과 행동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의 고백에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캐모마일차 캐시미어, 코트 서재의 책들, 윤성호를 향한 질투,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섰던 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비록 표현 방식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그녀를 향한 깊고 오래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라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그런 그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그의 깊은 진심에 대한 감동이 더 컸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가 두르고 있던 얼음 갑옷은 사실 너무나 뜨거운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음을. 태주는 고개를 들어 눈물 흘리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붉은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애틋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미안하다, 한유라.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너를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의 방식이 틀렸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그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안다고,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녀의 행동에 태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다시 뛰기 시작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얼음벽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세상은 온통 눈부신 가을 햇살로 가득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긴장감 대신 수줍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한유라는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힐끗 운전대를 잡은 강태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병실에서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마치 새로운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처럼 느껴졌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유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미니멀한 가구들은 그의 깔끔한 성격을,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그의 복잡한 내면을, 그리고 서재를 가득 채운 책들은 그녀를 향한 그의 깊은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다. 태준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일만 하던 예전과는 달리 거실에 나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표현은 서툴렀다. 어느 날 아침 유라는 방문 앞으로 풍겨오는 고소한 토스트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태준이 어설픈 솜씨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차려주던 완벽한 식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짝 탄 토스트와 모양이 엉망인 스크램블 에그였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태준의 귀가 살짝 붉어졌다. 웃지 마.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 앉아 조금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침 식사를 나누었다. 유라 역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일하는 그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원두로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냥 커피만 두고 나오는 대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디자인을 넘어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사소한 일상으로까지 번져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났다. 자신을 향한 그의 집요했던 시선은 무서운 감시가 아닌 애정 어린 관심이었음을,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질투는 독점욕이 아닌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절박함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섰던 그의 냉정함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모든 것을 깨달은 유라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감정이 감사와 이해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기자회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오수진과 윤성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TK그룹의 일부 보수적인 이사들을 선동하여 강태준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또한 태준과 오수진의 과거 관계를 교묘하게 부풀려 유라와의 결혼이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전 같았으면 태준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유라가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를 자신의 인생과 사업의 동반자로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들의 공격 방식은 항상 같아요. 불안과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심으로 맞서야 해요. 유라의 말은 태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냉철한 논리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왔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무기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이제는 나도 내 진심을 보여줄 때가 됐지.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수진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이 태준의 경영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한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한유라 씨는 제 아내이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유라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저에게 비즈니스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진심의 힘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TK그룹을 더 단단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내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데이터나 보고서보다도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수진 측의 이사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패배였다. 이사회 직후 태준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다. TK그룹이 한유라의 개인 주얼리 브랜드 YURAH에 공식적으로 투자하고 그녀의 첫 컬렉션 런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는 오수진과 윤성회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태준은 유라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자신들의 결혼은 더 이상 스캔들이나 계약 관계가 아닌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결국 오수진은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윤성호의 회사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 비열한 음모로 맺어졌던 그들의 동맹은 허무한 파멸로 끝을 맺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유라의 디자인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첫 컬렉션은 따뜻한 얼음, 웜 아이스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 안에 가장 뜨거운 빛을 품은 보석을 세팅하는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 그 자신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는 유라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 얼음벽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따뜻한 진심은 이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짜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유라의 주얼리 브랜드 YURAH의 런칭 파티는
그해 패션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그녀의 따뜻한 얼음 컬렉션은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천재 디자이너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파티의 정점 단상 위에 선 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든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티스트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모두 저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저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준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남편 강태준 씨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저의 가장 차가운 비평가이자 가장 뜨거운 지지자였습니다. 이 영광을 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세상이 모두 아는 동화 같은 현실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흙과 백으로만 채워져 있던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유라의 손길을 통해 따스한 색채로 물들어갔다. 미니멀한 소파 위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알록달록한 쿠션들이 놓였고 텅 비어있던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렸다. 거실에는 언제나 그녀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더 이상 그곳은 강태준만의 성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사소한 대화들로 채워진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유라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여전히 사위 앞에서 어색해했지만 태준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장인어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보석 세공의 섬세한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다.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에 존경심을 표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냉철한 CEO가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위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이제야말로 우리 딸이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 깊숙한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1년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올가매었던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제는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는 딱딱한 조항들을 함께 읽어 내려갔다. 사적인 공간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 유라가 그 부분을 읽으며 웃음을 터뜨리자 태준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의 거짓된 시작을 상징했던 종이 뭉치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기가 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던 유라의 등 뒤로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져 있던 형식적인 결혼 반지를 빼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유라가 자신의 따뜻한 얼음 컬렉션의 첫 번째 작품으로 디자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라.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와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끼워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아침 식사는 도우미가 차려주지 않았다. 주말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서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 태준이 계란을 태우면 유라가 웃으며 그를 놀렸고 그런 그녀의 입술에 그가 짓궂게 입을 맞추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아침 풍경이 되었다. 침묵 속에서 식기 소리만 들리던 그 식탁은 이제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는 다정한 대화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렇게 평범하고도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태주는 이런 평범한 데이트가 처음이라며 아이처럼 설레어 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그는 문득 유라에게 물었다. 앞으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지금처럼 사소한 일에 함께 웃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닮은 아들과 나를 닮은 딸이 저 앞에서 뛰어놀고 있겠죠. 그녀의 말에 태주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를 그려보았다. 자신 같은 남자가 이토록 눈부신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유라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이 여인이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 그들은 1년 전 그날처럼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방의 양 끝이 아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태준이 등 뒤에서 유라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1년 전 그가 했어야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집에 온 걸 환영해, 한유라. 아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고쳤다. 우리의 집에 온 걸 환영해, 내 아내. 유라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차가운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